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 대표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오늘 저희 정치발전소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사하고 공동기획으로 기획 특강을 열게 됐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공동기획 후마니타스 출판사와 하는 기획 특강은 미중 카르텔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님을 직접 박홍서 저자님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미중 관계는 늘 관심과 또는 갈등과 긴장과 또는 이제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중 관계가 또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를 조금 전통적인 시각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미중 카르텔이라는 책의 저자님을 직접 모시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저자님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약 1시간에서 뭐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고 질의응답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박봉서 저자님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홍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홍대 참 오랜만에 오는데 항상 뭐 좋은 곳이고 특히 여기 정치발전연구소 처음 왔습니다. 대단히 좋은 곳이고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중 카르텔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논평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미중 관계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요. 저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관점의 문제다. 그래서 이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주류의 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관점은 평등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미중 관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류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너무 지배적이지 않는가? 뭐 주류 관점이니까 지배적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중관계,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런 담론들을 그대로 수입해서 유통시키고 또 한국의 어떤 뭐 주류 담론들도 보면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너무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요까지 되는 뭐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류 관점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미중 관계를 좀 바라보고자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미중 카르텔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관점, 주류의 담론은 미중 간 관계가 상당히 충돌 지향적이다. 갈등 지향적이다, 대립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물론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죠. 뭐 트럼프 때도 무역 분쟁이 있었고 남중국해에서 으르렁거리고 타이완 문제로 으르렁거리고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어떤 갈등과 대립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저는 그래서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자본주의 국제 질서 내의 경쟁과 갈등이다. 미국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 자본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국
이기 때문에 이 미중 양국은 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 제가 뭐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이 안정,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의 경쟁과 대립이다. 그것을 이제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제가 이제 포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전망을 해보면 미래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러한 논리를 시점만 좀 옮긴 것이 전망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패권전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미중 뭐 군사 충돌 가능성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언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얘기가 바로 이제 투키티데스 함정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 그레함 알리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였고 지금은 뭐 퇴임을 했죠. 명예 교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뭐 책을 쓰고 여기서 이 투키티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해서 미중 관계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투키디데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고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을 썼고, 그래서 스파르타는 기존의 패권국이었고 아테네가 이제 부상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했죠. 근데 바로 이러한 논리를 미중 관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함 알리슨이 보니 미중 관계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낮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의 사례를 갖고 현재 미중 관계를 뭐 정당화하는 그런 귀납적인 얘기도 좀 하고 또 연역적으로 이론적으로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을 또 설명을 하는데 지난 500년간의 패권국과 부상국 관계 사례가 16번 정도가 있었는데 12번 정도가 전쟁을 했다. 그래서 미중 관계도 이런 거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충돌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론적인, 연역적인 얘기를 하면 이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부상국에 대해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구조를 미중 관계에 대입해보면 미국도 역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라함 알리슨은 그렇다고 100%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미중 간의 상호 노력 같은 것이 없다면 이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림에도 제가 뭐 적어놨는데 GDP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 증거로 이제 뭐 내놓습니다. 결론은 뭐 중국의 GDP가 미국을 곧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투키티데스 함정은 전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투키티데스 함정의 함정이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관점에 저는 이 논리적인 조금 모순점들이 조금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세 가지 정도의 이유.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핵무기. 그 핵전쟁 시대 때는 전쟁이 의미가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 의미가 없습니다. 300년 전에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군사전략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수단의 외교다. 외교하다가 협상하다가 안 되면 전쟁하면 됩니다. 다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뭔가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진 국가는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 시대, 핵무기 시대 때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자, 이건 미국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의 정책 결정자들의 저는 그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고요. 과거 미소 관계, 아주 뭐 지금 미중 관계하고는 비할 수도 없이 끊임없이 뭐 노골적으로 전쟁, 핵전쟁 얘기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미국하고 소련은 군사 충돌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한국전쟁 때 오히려 트루만은 맥어더를 경질하죠. 그리고 스탈린은 그 김일성의 어떤 전쟁 계획 배후에 스탈린이 그걸 다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련의 군사 개입의 배후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 소련 대사 말리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옆에 식당에서.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거기 참석해서 비토, 거부권을 던지면 이 전쟁의 배후가 소련이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겼죠. 자, 미소 관계조차도 그렇게 서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대립적이었던 미소 관계조차도 전쟁 절대로 회피하려고 했고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때도 우리 뭐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 후르쇼프하고 아이젠하워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접촉을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뭐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력권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미중 관계는 20세기 초에 그 세계대전을 했던 그 강대국들이 관계하고는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다 붙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오밀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군가 어떤 국가 하나가 세력이 팽창되면 다른 국가의 세력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입니다. 자기 안방 누가 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국가가 없죠. 특히 강대국들은. 그러나 미중 관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의 미중 관계는 미소 관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미국하고 소련도 세력권이 각각의 영토가 너무 컸어요. 세력권이 분리가 되어 있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력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지금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 미국과 중국도 땅덩어리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중국은 뭐 14억, 인구가 14억이에요. 유럽 인구 3배입니다. 면적도 한 3배 됩니다. 이런데 무리하게 이 과잉 팽창을 해서 타국의 세력권을 침해하고 그래서 어떤 뭐 전쟁 이럴 합리적인 이유가 없죠.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요. 뭐 이것은 중국이 당대의 중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무제 이후에 이 중화제국도 이러한 그 논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한무제가 딱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후손들을 보고 과잉 팽창하지 마라. 과잉 팽창하면 이것은 오히려 내치가 붕괴가 되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왕조가 금방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로 과잉 팽창하지 마라. 이러한 그 유훈을 내리고 죽었거든요. 2000년 동안 중화제국이 뭐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게 많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의 원정이 있었는데 영락제 죽은 다음에 바로 30년 뭐 대원정을 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톱을 했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과잉 팽창에 대한 그만큼의 자제심. 이것은 중국 시진핑은 중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이런 DNA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매우 합리적인 이 행태라고 봅니다. 과잉 팽창하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면 제국의 이 쇠퇴가 가속화될 테니. 원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과잉 팽창에서 100년밖에 안 됐죠. 100년 단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말도 했어요. 태평양은
중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담아낼 만큼 넓다. 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뭐 핵무기나 세력권 분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은 저는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브레튼 체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 국가들의 상호 의존도 되게 심했는데 전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때 그 강대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는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제조업 강대국, 제조업국끼리의 경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경쟁이 치열했죠. 원료 시장, 그 다음에 수출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했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다가 뻥 터지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미국은 중국에 달러와 기술을 팔고, 중국은 미국의 일반 소비 상품을 파는. 예, 다릅니다. 상호 보완성이 1차 세계대전 20세기 초반기의 강대국들 관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 저는 드디어 이제 자본의 논리가 있고 국가의 논리가 있는데 이 뭐 들레즈의 용어로 치면 제가 책에서 들레즈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자본주의 기계가 야만적인 전제 기계, 국가라는 기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더 이상 무슨 뭐 이데올로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뭐 들면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젠입니다. 이 양반이 그 미국이 계속 중국 그 뭐 화해나 이런 거 갖고 건드리니까 이 트위터에다 포스팅을 했어요. 미국이 정말 이러면 아이폰을 금지할 수도 있다. 수입 금지. 중국에서. 근데 그 포스팅을 아이폰으로 올린 겁니다. 그게 아이폰을 올렸다는 게 표시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 논란이 있었죠. 중국 내에서.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뮬란,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뮬란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신장 위구르 공안 당국에 감사한다. 거기서 찍었는데 거기서 좀 협조를 했나 봐요. 신장 위구르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계속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자본은 전혀 그런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의 논리를 가는 겁니다. 자, 국가의 논리가 있고 자본의 논리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면 밑에서는 이 자본의 논리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은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저는 투키티데스 함정, 뭐 미중 충돌, 미중 패권 전쟁, 심지어는 물론 미래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크다고 볼 수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림은 제가 포샵을 해서 바이든 무역 장벽을 없애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진핑, 트럼프가 보복 막 하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로 자유무역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인권, 뭐 민주주의, 뭐 바이든도 뭐 신장 위구르 막 건드리고 그러는데 이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1989년 당시 이제 빌 클린턴이었죠. 빌 클린턴 취임 전부터 중국 인권 문제 막 공격하고 당시 부시 아버지 대통령 너무 물러 터지게 중국에 대해서 대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인권 실제로 대통령 돼서 막 인권 막 제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년 못 갔습니다. 1994년에 빌 클린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권,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인데 정말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뭐냐? 그러면서 방향을 틀죠. 자,
솔직해진 거죠. 그래서 뭐 투키테스 함정, 뭐 미중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리적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미중 관계를 저는 좀 길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에서 240년인데요. 언제 처음 만났느냐? 그것은 뭐 미국 독립혁명 직후부터 미국은 배를 띄워서 중국 황후어입니다. 1784년 이때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 대륙으로 온 겁니다. 왜 왔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독립혁명 왜 일어났느냐? 차 때문에. 사실 뭐 차가 되게 유행이니까 식민지에서 막 밀수업자들이 중국산 차를 막 수입을 하는데 영국 식민지 그 당국은 다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허가한 상인들한테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교역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수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독립혁명입니다. 그게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독립혁명 그 시기 때부터 DNA가 있는 거죠. 자유무역에 대한 DNA, 중국 시장에 대한 DNA,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그 DNA. 그리고 이제 뭐 공식 조약은 1844년 왕샤 조약. 이제 아편전쟁 직후에 미국이 너네 영국하고 조약 맺었지. 근데 우리는 무슨 뭐 지정학적인 그런 이익을 달래는 거 아니야. 불평등 조약 아니야. 우리는 교역만 원해. 그래서 왕샤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핵심이 문호개방 정책. 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문호개방 정책이다. 오픈 도어 팔러시. 이건 지금도 2020년 지금도 이 문호개방 정책. 문호개방 정책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중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달라.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훼손하는 주체. 그게 누구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있었고 이제 원세계가 찬탈을 해서 권력을 찬탈했죠. 그때 원세계를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승인한 이유도 역시 원세계는 문호개방 정책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장제스 정권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스가 미국하고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은 바로 이제 장제스 정권을 가장 먼저 승인하죠. 태평양 전쟁, 일본을 때린 것인데요. 일본을 왜 때렸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일본이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정면으로 도전했거든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만주를 넘어서 중국 시장을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44년에 이제 관찰조를 예난해 보냅니다. 미군 관찰조. 장제스는 남경에 있었고, 남경 정부고요. 충칭에 있다가 뭐 남경으로 가는데, 장제스가 훨씬 힘이 셌고요. 마오쩌둥 세력은 저 연안, 서북 쪽에 있는 연안에서 완전 거의 깡촌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아무리 마오쩌둥 세력이 뭐 보잘것없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종의 보험을 든 겁니다. 이게 미군 관찰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직전까지 이 미국은 이제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건립하고 그래서 신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중국이 유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타이완과 남한을 제외한 뭐 이런 조치가 바로 에치슨 선언이죠. 타이완을 왜 제외했겠는가? 마오쩌둥은 49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바로 이제 타이완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공표한 상황인데 타이완을 제외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신생중국에 대한 유인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전쟁은 뭐 이것은 전 스탈린의 간계.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미중이 신생중국과 미국이 관계 정상을 하고 친해지는 것은 소련의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일성이 딱 이제 튀어나온 것이고,
그래서 김일성이 49년 봄에 모스크바 갔을 때는 승인 안 해줬어요, 전쟁 승인. 50년 에치슨 선언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승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소동맹도 막 마오쩌둥 문전 박대하고 막 그랬는데 에치슨 선언 바로 직후부터 오히려 스탈린이 중소동맹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이 38선을 건너서 미중 전쟁이 뻥 터진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는 여기서 이제 파토가 난 겁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 없었으면 미중 관계 정상화는 49년, 50년에 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 중국은 개혁개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좀 날려버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사실 뭐 스탈린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죠. 베트남 전쟁 때도 스탈린이 그런 간계를 한번 또 쓰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당하리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조심하는. 자, 70년에 들어와서 이제 미중 화해가 되고 79년에 미중 관계 정상화,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그래서 개혁 개방과 미중 관계 정상화는 완벽한 동시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 40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 타이완 문제 뭐 갈등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40년은 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국제 질서 속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국제 질서 속에 중국이 편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된 거예요. 2020년, 4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훼손하면서까지 충돌을 불사하겠는가? 저는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국의 대미 전략, 뭐 역사로 쭉 훑어보면 원교 근공 이런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미국을 상당히 좋은 국가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자로 아름다울 국가죠. 아름다울 미. 그럼 왜 중국이 미국을 beautiful이라고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보니 중국이 문헌들을 보면 미국을 아주 되게 좋게 그려요. 미국이 남의 나라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범 왜 안 했느냐? 미국은 너무나 땅이 크고 보물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남의 어떤 땅을 침범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조선 책략 우리 국사책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기에 아주 이렇게 막 잘 나오고요. 일본은 아름다운 국가라고 보지 않죠. 미국을 쌀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을 다르게 보나요?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을.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장제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장제스가 1920 몇 년도에 일본이 왜 미국을 쌀의 국가라고 부르느냐. 일본은 중국을 언젠가 한 번은 쌀처럼 씹어 먹어야 될 그걸 대상으로 본다. 이런 이 이름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장제스가. 그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호감 이런 이름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감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호감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매우 또 이 원교 근공 전략은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적인 이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 청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근데 1970년대 미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관계 정상을 할 때도 이 논리, 원교 근공의 논리를 마오쩌둥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는. 마오쩌둥의 그런 회고록에 다 나오는 것이고요. 자, 미국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이제 문화개방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899년, 1900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핵심, 중국 시장 독점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중국 시장에서의 이 사업의 기회는 공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 영토는 누군가가 식민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문호개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뭐 착해서 이런 문호개방 정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모든 나라는 다 착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본주의 후발 국가였어요. 미국도 뭐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다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 면도 좀 세우고 착한 척도 하고 뭐 이러한 맥락에서 문호개방 정책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 딱 바라볼 때는 미국은 분명히 뭔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 대륙 들어왔고 세력권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먹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아주 뭐 진사처럼 중국의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던 이 문호개방 정책을 수용하면 즉각 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원세계 정권, 장세스 정권, 그리고 마오쩌둥 정권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전쟁으로 단절이 있었고 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죠. 근데 우리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제 영어로 할 때 오픈도어 팔러시라고 쓰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오픈도어 팔러시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덩샤오핑은 이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 문호개방 정책을 훼손하는 그런 주체는 누구든지 응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씀드렸고요. 무역전쟁, 트럼프의 무역전쟁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말아라.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 왜 그 기술 절취하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자유항행을 외치죠. 자유항행, 남중국해를 누군가가 지정학적으로 독식하면 이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힙니다.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2019년에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도 읽어보면 여기도 오픈 더 팔러시가 여전히 나와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오픈 더 팔러시다. 오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지경학적 이해관계, 지오 이코노믹스, 그것이 조금 더 적확한 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미중 관계 정상화 지난 40년 동안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의 정상화는 중국이 달러 패권 체제로 편입해 들어온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70년대 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세력 공백이 생기고, 세력 공백이 생기면 소련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파트너를 유입해서 통해서 세력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미국은 이 70년대 들어오면서 달러 패권 전략을 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죠. 금과 달러가 태환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 전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 전 세계.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 산업 선진국들의 물건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70년대부터 미국은 돈놀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돈 장사. 돈을 있는 대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그 다음에 그 달러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달러를 수출하는 겁니다. 금융자본, 그때 금융자본에 완전히 이제 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돈놀이만 했던 것은 아니고, 한쪽에는 이제 IT로 대표되는 아주 첨단 기술. 한 손에는 첨단 기술, 한 손에는 달러.
달러 태환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금은 없지만 이제 금은 없을지 몰라도 종합국력, 신용, 미국의 신용은 역시 넘버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 미국의 신용을 믿고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미국의 통화 증가량이 70년대 들어오면서 막 폭증합니다. 예. 그런데 또 바로 그 시기하고 정배해서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도 역시 폭증합니다. 대외 무역 적자는 이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계속 막 비난하고 했지만 이것은 다르게 좀 봐야 돼요.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대외적으로 수출한 거예요. 왜? 달러는 미국이 독점 생산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그것은 달러는 그냥 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하는 달러기 때문에 독점하는 결제 수단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그만큼 달러를 수출한. 그럼 수출한 만큼 다른 국가들은 그 달러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전략이 바로 70년대부터 이러한 모습들,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얻어서 그것을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브레튼 체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신브레튼 체제에 중국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얼 퍼거슨 같은 사람들은 차이메리카 그런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사진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차이메리카입니다. 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18일 날 개최됐던 11기 3중전의 중국 공산당, 여기서 개혁 개방을 선포합니다. 완벽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부터 뭘 했느냐? 대미 무역 흑자를 얻어서,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얻어서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왜 사느냐? 미국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중국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미국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미국은 달러 찍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 이익을, 특혜를 얻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리샤오 같은 그 중국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가 저는 적합하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취는 달러 시스템 내의 지위 변화에 불과하다. 지위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취약성이 있습니다. 암형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달러 중독입니다. 약간 조금 불쌍하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19세기에 아편 중독, 20세기에는 달러 중독. 중국 지도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죠. 근데 달러가 너무 맛있어. 어떡합니까? 자, 현황을 보시면 2019년에 3,452억 달러.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봤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중저가 소비 일반 소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미국은 중국한테 기술과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달러를 벌기 위해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달러를 벌기 위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2019년 같은 경우 통계를 보면 중국 총 대외 무역 흑자의 84%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약에 미국 대미 무역이 막히면 잘못하다가 국가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면 결제도 못하고 원료도 못 사고
한국처럼 IMF 위기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은 달러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 첨단 기술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그래프 첨단 제품 수출량입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죠. 지금은 상대도 안 됩니다. 첨단 제품 그런 겁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 근데 지적재산권 수출량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2위인 일본도 미국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중국 아주 저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그래프와 아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미국이 그만큼 기술을 주는 겁니다. 레서피를 주는 겁니다. 레서피를. 그러니까 중국은 그 레서피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부자는 됐어요. 현금은 많아. 근데 결정적으로 기술이 없어요. 자, 중국은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한테 미국 국채를 사서 환류를 시키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중국 수출 계속됩니다. 미국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수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국채에 함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중국산 수출품이 물건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났을 때 중국 내에서는 국채 팔아버리면 미국 한번 먹일 수 있다. 민족주의자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코웃음 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일거에 팔아버리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국가는 많아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손해는 것이죠. 그리고 국채를 샀던 이유, 위안화 환율 절하라든지 이러한 효과들이 다 이제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국 수출이 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미중 경제 관계를 보면 분명히 중국의 대미 취약성이 엄청나다라는 것이고 투키디데스 함정, 미중 세력 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질적인 측면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단순히 GDP가 중국이 미국을 넘었으니 곧 패권 전이가 일어날 것이고 충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면 위의 얘기.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팩트가 그 GDP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수면 밑에서는 이런 취약성들이 분명하게 보인다. 근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하지 않는지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중국은 취약성입니다. 중국 지도부 모르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쥐어 살게, 미국 손하기 위해서, 손바닥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안화 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 미중 패권은 넘어갑니다. 패권은 미국에서 궁극적인 겁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패권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중국 지도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책 결정자들. 첫 번째, 기술 굴기. 여태까지 기술은 미국이 줬어요. 미국이 레시피 준 거예요. 중국은 그 레시피 받아서 물건 만들어 수출한 겁니다. 세계의 공장.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른 거죠.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글로벌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부르주아예요. 근데 중국은 기술 굴기, 중국 제조 2025 이런 것들은 기술 독립하겠다. 우리만의 기술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리커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총리.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중국 자신의 생산 장비를 갖는 것이다. 생산 수단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노동력만 제공했는데 우리의 생산 수단을 갖겠다는 겁니다. 혁신 기술을 만들어서 미국이 갖지 못하는 첨단 제조업. 그래서 다른 국가한테 야, 이거 너네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 살 때 위안화로 결제해. 그러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달러 중독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출 시장도 분명히 다변화를 해야 돼요. 너무 미국 시장에 의존적이야. 84%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대1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내수 시장도 확대하려고 해요. 중국은 14억 명입니다. 내수만 제대로 굴러가도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이 최근에 그 쌍순환이라고 들고 나왔죠. 쌍순환. 그것이 바로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다변화 이 전략이고요. 해외시장 다변화는 1대1로. 그 1대1로 과정 중에서도 그 참여 국가들하고의 무역 거래를 이제 위안화로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도 막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내수시장 확대. 여전히 그 중국 내지에는 그 도농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저 낙후된 지역 너무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뭐 농촌 현대화, 뭐 삼농 문제,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역시 1대1로 국가들도 보면 좀 가난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1대1로 이후에 중국의 이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만 장기적인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핵심인데요.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조건인데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돼요.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 안 되면 위안화 국제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된 것은 월스트리트가 20세기 초반부터 월스트리트의 전 세계 금융이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근데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이유는 그거 풀어놨다가 뭐 해치 자본이라든지 투기 자본, 그 중국 그 금융시장이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금융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자,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의 종합국력을 넘어야지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서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20세기 1970년에 금 달러 태환을 붕괴시키고 그럼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확고한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국력입니다. 미국은 금은 없지만 국력이 있어요. 뭐 군사력, 산업 생산력, 뭐 파이낸스, 달러,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까지.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발 금융위기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데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을 건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 그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였죠.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미국은 나가떨어지는데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준 그런 신용을 보여준,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죠. 위안화, 달러 그 자체에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를 발행하는 중국,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두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조건반사적으로 누굴 선택할 것이냐. 그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한다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고요. 자, 중국이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 당연히 미국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마름, 여태까지 마름이었는데 마름이 이제 딴 살림 차리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레시피를 줬어. 근데 자기만의 레시피를 갖고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걸 견제해야죠. 그래서 트럼프의 무역 분쟁 상당히 거칠게 노골적으로 했지만 그 핵심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그 무역 관세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때릴 때 무역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올라온 보고서를 하나 읽습니다. 그것이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 올린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중국 기술만 기술, 중국이 기술, 뭐 지적재산권 훔치고 미국의 어떤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올렸고 트럼프가 그 보고서를 읽고 바로 이제 무역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복 관세 때린 것도 딱 그 아주 핀셋.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일반 소비 상품, 뭐 가구류, 왕구류, 뭐 이런 섬유상 이런 거는 다 제외. 오직 첨단 기술 가미된 상품만 관세를 때린 겁니다. 여기서도 의도가 아주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뭐 화웨이 같은 거 그 제재한 것도 미국의 견제의 타겟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보복 관세라는 것은 좀 다른 비유를 하면 달러를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중국에 주었던 달러 공급을 감산하겠다. 그 중동 국가들이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 석유를 무기화해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보복 관세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가져가던 달러를 안 주겠다는 거니까. 중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없으면 최악의 상황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중국의 아픈 고리를 정확히 찌른 그렇게 보는 것이고 트럼프가 상당히 조야한 측면이 있는데 핵심은 찍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미중 간의 경제 관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권 경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막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막 서로 뭐 으르렁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군사력 강화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봐야 돼요. 첫 번째, 분명히 상대방이 배반할 수 있으니 카르텔 관계를 깰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건 아주 뭐 전통적인 군사안보 지정학적인 논리.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두 번째, 경제 이익을 위한 수단, 통상로 확보. 아까 전에 오픈도어 팔러시 말씀을 드렸는데 남중국해에서 왜 미국이 계속해서 자유항행을 외치고 미국 군함, 항공모함을 계속 보내느냐. 이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로예요. 여기 전 세계 물동량 대단히 큰 비중으로 여기 남중국해를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막히면 사실 미국의 상품이라기보다는 미국 동맹국들이 쫙 있죠. 아세안 국가들, 뭐 필리핀, 그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 여기 남중국해가 막혀버리면 만약 여기를 중국이 장악하면 미국의 위상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케어해주지 못하고 여기 남중국해를 중국한테 양보해버리면 미국 동맹국들의 경제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신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달러 신용, 궁극적으로 달러 신용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고요.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전쟁, 군사 충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 결국 지경학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 군사력 강화, 이것도 그 경제적인 논리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경학의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이게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이건 딜레마입니다.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절대로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중국이 타이완 포기했다가는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국내적으로 붕괴될 겁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하면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외 신용, 미국의 신용이 확 깎입니다.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고 잘못하다가는 타이완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책에서도 좀 적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국하고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타이완 당국이, 타이완 정부는蔡英원 정권인데 뭐 이후 정권이라도 타이완 정부가 막 타이완 독립이다. 그래서 막 대륙에 대해서 막 대륙이 수용하지 못할 막 그런 강경한 정책을 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타이완을 자제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 2000년에서 2008년 천수희 비엔 정권 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때 뭐 타이완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랬는데 2008년이죠. 2008년에 그 마잉지우가 이제 국민당 정권이 다시 정권을 집권을 했는데 이때 그 오바마가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蔡英원 정권 그다음에 그 타이완의 그 민진당이죠. 민진당 그 지지 세력들은 미국은 우리 편.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로맨티시즘이 있습니다. 그 약간 언제 그것은 뒤통수 맞을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벌써 그러한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이제 뭐 바이든인데요. 핵심 저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방법론의 문제다. 저는 바이든 방법론의 문제다. 트럼프는 중국을 아주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막 때렸어요. 동맹 다 무시하고 뭐 동맹도 막. 근데 바이든은 그 방법론이 다른 거죠. 중국 견제해야죠. 견제하는데 그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 그다음에 동맹. 바이든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포린 어페어 이런 잡지에 이미 글을 썼고요. 거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의 그 대중국 강경 정책을 전술적으로 승계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그래서 그 신임 국무장관이죠. 블링컨은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옳다. 근데 방법론은 다르다. 이런 것이고 바이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거칠게 다뤄야 한다. 왜 거칠게 다뤄야 되느냐? 그 밑에 보면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이렇게 중국을 왜 거칠게 다뤄야 되느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중국에 단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계속 훔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포린 어페어에 나온 이 글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또 바이든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미국 밖에서 산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의 시장을 녹화하려고 한다. 경제 계속 얘기를 하죠. 군사정치 갈등, 저는 그 자체, 자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인 목적과 분명히 연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계속해서 힘을 보여주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 또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우리가 여기를 케어해 줄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미국의 신용이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 유약한 미국, 그러면 한국부터도 미국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미국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힘을 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탈냉전, 소련 다 나가 떨어졌는데 미국이 1년 국방 예산이 7천억 달러예요. 예. 왜 이렇게 군사 예산을 쏟아붓겠습니까?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것은 과시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디커플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디커플링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독립해야 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되지 않는 한 디커플링이 될 수 없어요. 디커플링 되면 중국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겁박을 하니까 그때 상당히 중국은 한편으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중국 내 민족주의자들은 그래 우리끼리 막 하자. 그러나 대다수의 중국에 생각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중국이 불리하다. 중국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기술 굴기 했다? 그럼 디커플링 되지 않겠느냐? 중국이 기술 굴기 해도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그럼 따로따로 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 극히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 중국이라는 시장 미국이 포기할 수 없고요. 여전히. 기술 굴기한 중국 시장 미국이 포기할 수 없고요. 미국 시장도 미국의 패권이 흔들린다고 해도 미국 시장 여전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갑니다. 그런 시장을 과연 중국이 그렇게 생산력이 극대화된 중국이 또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커플링의 성격이 좀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좀 더 평등한 형태의 커플링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중 관계 대원칙은 한반도 안정입니다. 스테빌러티, 중국어로 원띵이라고 하는데 안정입니다. 왜? 한반도는 타이완 문제처럼 잘못되면은 한반도 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입니다. 남한과 미국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은 타방이 제3자와 전쟁을 할 때는 내가 의무적으로 도와야 될 조항이 있어요. 그게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잘못하면은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공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 한반도 미중 화해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키워드는 한반도 안정입니다. 닉슨이 베이징에 갔을 때 72년에 주울레고 그래요. 한반도에서 충돌 한 번이면 된다. 두 번 이건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주울레가 그랬나요? 닉슨하고 주울레하고 대화해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 대단히 충동적이다. 한국 사람들 상당히 비하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려야 된다. 이런 것이고. 연평도 사건 때 이때는 또 상당히 놀랐죠. 중국하고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다해가 평양 가고 서울 가고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대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서 사격훈련 반격으로 사격훈련 한다 그러니까 자제 요청. 이것은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2017년에 또 크게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미중은 서로 뒤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이 틸러슨이었죠. 북한 급변 사태를 협의했다. 공개적으로 막 이런 발언을 했고요.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미국이 폭격만 하면 중국군은 개입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사설로 냈어요.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이런 사설을 낸 적이 없는데 중국 관영 언론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짜증난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설 나오고 북한이 정말 방방 떴습니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욕을 하고. 근데 이 한반도 위기가 완화된 다음에 이 환구시보 사설이 인터넷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다 이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블링컨 청문회 때 이 북핵 문제에 관련국과 협의하겠다. 관련국은 당연히 여기 중국입니다. 이런 것이고. 대원칙은 한반도 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원칙 아래에서 세력균형의 관성은 역시 존재한다. 주권 경제의 관성은 존재한다. 미국이 사드 계속 압박하고 중국은 대북 제재 미온적이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소미아 미국 압박하고 일본 관계 잘해라.
이제 바이든이 계속 또 압박을 넣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반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친중 친미 이 논쟁이 아주 뭐 치열합니다. 근데 저는 그다지 합리적인 논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사드 문제 예를 들면 사드는 일종의 저는 소극이라고 봅니다. 뭐 사드 막 이 문제 있을 때 배치파, 반대파 엄청나게 일종의 내전 상황. 근데 바로 이런 한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회의가 잘 됐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미중 관계 좋게 해야 할 1000가지 이유가 있고 나쁘게 해야 할 한 가지 이유도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끝나고 나서요. 트럼프는 뭐 tremendous progress 아주 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드라는 건 뭡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요격 미사일 심어놓고 그래서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이런 건데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배치파, 반대파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뒤에서 고경호회를 통해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룰루랄라 하는. 예. 사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풀어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 중간에 한국이 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지. 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미중 관계의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동시에 미국하고 중국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것이 최대 원칙이라고 했으니 한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하고 중국에 항상 주지를 시켜주고 한국의 주체적 의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과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 안정 확고히 할 테니 너네 괜히 뭐 싸울 일이 있거든 니네 둘끼리 싸워라. 사드 문제 니네 둘이 해결해라. 이러한 조금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체적인 태도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문제를 한미동맹, 북중동맹 이런 관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문제 내부로 좁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경우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도발을 하면 미국이 괌에서 전략자산 띄워서 그러면 강대강 돼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전시작전권을 이런 의미에서 회수를 하면 한국, 남한의 주체적 위상이 그만큼 자율적 위상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남한이 조금 중심축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지금보다 좀 커진다는 거죠. 이런 것. 그 다음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경제다. 지정학 문제는 그냥 맞춰주는. 지경학에 좀 수점을 맞춰라. 지경학은 한국이 그만큼 활동 반경이 커집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중국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RCEP 한국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PP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은 밥 먹고 사는 문제. 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천병대가 돼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데 이건 지경학이기 때문에 중국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중국도 뭐 최고의 국가 뭐 이런 것을 실리, 경제 발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지경학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마지막 결국 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북한을 포용하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시키지 못하면 이 한반도 안정은 불안정 상황은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다. 저는 북한을 일종의 개토라고 보고요. 개토를 어떻게 개방시킬 것이냐. 너무나 지금 이 복잡한 문제, 뭐 북한 핵 문제도 엮여 있고요. 그러면 우리 다 방치를 할 것이냐? 방치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 깔끔히 해결하는 방법, 북한 정권 붕괴시키는 거, 전쟁입니다. 안 됩니다.
전쟁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북핵 문제가 없어져요. 북핵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핵을 갖지 말아야 될 국가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치와 협상밖에 없는 겁니다. 방치보다는 협상이 낫죠. 예. 협상 쉬운 거부터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끝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철도 연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입니다. 이런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